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학교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바뀐 세상의 공부. 그게 도대체 뭐냐? 이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뀌는 세상,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니 어떤 분은 8차 산업혁명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핵심은 결국 뭐냐면 역시 그 인공지능이 그 핵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인공지능이란 결국 뭐냐면 컴퓨터죠. 컴퓨터인데 스스로 배우는 컴퓨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스스로 학습하는 컴퓨터가 기계와 연결이 돼서 이제 이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고 배워가면서 일하는 것처럼 바뀌어나가는 과정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는 과정을 이제 컴퓨터라이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라이징. 가장 대표적인 컴퓨터라이징이 여기 이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 전동차 운행이죠. 가령 신분당선이라든지 요즘에 자꾸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문경의 무슨 모노레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사람이 조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차량이 자기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관사가 없는 그런 열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신분당선 외에도 이미 서울의 여러 지하철들은 사람이 없이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장비는 다 갖춰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일자리가 하나 둘 기계에게 빼앗겨가는 거죠. 19세기 때 있었던 그 이른바 2차 산업혁명, 그때는 사람이 하는 일 중에 많은 부분을 기계가 대신 하되 사람은 그 기계에 붙어서 뭔가 단순한 작업을 계속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옆에 서 있는 사람도 필요 없어지는, 그야말로 기계들끼리 모여서 작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컴퓨터라이징이라고 그러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컴퓨터라이징 될 가능성이 큰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에 대해서 조사했던 결과가 있죠. 그게 미래 고용 보고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 굉장히 큰 쇼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47%가 20년 이내에 사라질, 기계로 대체될, 즉 컴퓨터라이징 될 그런 자리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 컴퓨터라이징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약 30%에 불과하다.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면. 그래서 이게 바로 2대 8의 사회가 예고된다라고 하는 뜻이었죠. 옛날에 2대 8 사회라 그러면은 돈을 많이 받는 20%와 일은 많이 하지만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80%였는데, 앞으로의 2대 8 사회는 아예 일을 못하는 80%와 일을 하는 20%로 나눠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굉장히 우울한 보고서였습니다. 여기 따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 가지 그 대응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 반응이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를 미래의 20%에 들도록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는 반응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저 20%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 하면서 이제 정규 교육 과정은 못 믿겠다. 그래서 사교육으로부터 연결이 되는 거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직업이 저 20%에 들어가느냐를 놓고 발표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더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옛날과 달리 이제 지식과 기술을 많이 알고 있어서 남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대학 교수가 이제 앞으로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라이징은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주도하는 거 아니냐, 컴퓨터가 원래 뜻이 뭐냐, 이건 계산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계산과 관계되는 자리는 이제 앞으로 가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가장 대표적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큰 직업으로 회계사를 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 이게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관리하는 도구 아니냐,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집적해서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거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뽑아다가 쓰는 걸 전문성으로 여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의사나 약사를 꼽기도 했단 말이죠. 변호사하고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경제의 논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모든 일자리를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다 컴퓨터라이징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컴퓨터라이징 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컴퓨터라이징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 분야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임금을 주는 것보다 비싸면은 굳이 그 부분을 컴퓨터라이징 할 해야 될 그 유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감안을 했을 때 결국은 어떤 직업군이 제일 컴퓨터라이징 될 가능성이 많으냐? 결국은 두 가지였습니다. 단순한 직업, 그리고 이게 반복되는 직업. 한마디로 말하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어떤 공식. 알고리즘으로 쉽게 표현될 수 있는 직업은 컴퓨터라이징 될 가능성이 크다. 혹은 컴퓨터라이징이 안 되더라도 컴퓨터라이징에 비용을 쏟아부을 유인이 없을 정도로 낮은 임금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직종들을 보면 대체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어 있으며 거기에 고용되기 위해서 특별히 특별히 긴 교육기간이나 훈련기간을 거치지 않는 그런 단순 숙련직들이 많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단순 생산직 노동자와 단순 사무직 노동자와 단순 판매직 노동자와 그리고 운수업 노동자들이 앞으로 이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결론을 저 보고서는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걸 미래 사회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살아남느냐? 결국은 사람의 어떤 민감한 감정, 그다음에 그 미묘한 복잡성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 일자리, 그리고 반복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일자리, 이런 일자리들이 앞으로도 기계에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야,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공부 틀렸으니까, 지금 학교에서 하는 공부도 틀렸으니까 지금 빨리 새로운 종류의 사교육을 받아가지고 미리미리 대비시켜야겠다,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종류의 일자리가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일자리며, 지금 저런 종류의 일자리는 앞으로도 저런 종류의 일자리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죠. 지금까지는 단순한 일자리, 지금까지는 반복적인 일자리였던 것을 거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서 계속해서 차이와 공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자리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창조성입니다. 기계가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 인공지능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 그거는 바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는 기계가 하라고 합시다. 그러나 그 반복 속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거기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꼭 무슨 예술가나 전문직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똑같이 공장에서 단순한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매번 반복되는 일 속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회사에 그 전에 주지 못했던 새로운 이익을 줄 수 있고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회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나 언젠가는이 아니에요. 빠른 시일 안에 기업가들도 그러한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겁니다. 요즘 패스트푸드점에서 시작되어서 요즘은 많은 음식점들에 확산되어 있는데, 주문을 사람이 받지 않고 키오스크라고 부르는 무인 주문대가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음식점은 갔더니 사람 직원이 맞이해서 주문을 하지 않고 키오스크에다 주문을 하게 돼서 뭔가 굉장한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매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매장은 사람이 주문을 받을 때나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을 때나 별로 차이가 없고 별 느낌이 없을 경우, 심지어는 키오스크에 주문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다고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키오스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 직원이 제공했던 그런 가게가 바로 그런 플러스가 있었던 가게인 겁니다. 그래서 음식의 질이나 뭐 맛에선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더 비싼 음식값을 받더라도 불만 없이 사람들이 다니던 그러한 매장이라면은 키오스크로 주문이 바뀌는 순간 손님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던가 가격을 낮추던가 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은 사람 직원이 손님이 올 때마다 하는 일이 실제로 뭘 주문할 거냐 물어보고 얼마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카드를 한번 결제하고 그 주문표를 주는 거 이상을 하지 않는 곳이었다면은 그 직원이 키오스크로 바뀌었다 해가지고 아무도 서운해하지는 않을 것이죠. 그러니 똑같은 매장이라도 이 직원이 어떤 직원이냐에 따라서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람이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생각을 덜 하고 귀한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지금은 이미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서서히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러한 능력을 길러줘야 되겠죠. 근데 그러한 능력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 이 사람이 지금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가령 그냥 물구나무를 서고 걸어 다니면은 그냥 얘는 왜 이래 이런 정도였겠지만은 만약에 이 사람이 나는 우리나라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뭔가 잘못되어 있는 나라를 똑바로 보기 위해서 내가 거꾸로 걸어감으로써 뒤집어진 세상을 바로 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모든 잘못된 문제를 상징하는 사건이 일어난 진도 팽목항에서부터 분단의 상징인 임진각까지 물구나무를 서서 국토를 종단하겠다 이러고 물구나무로 걷기 시작하면은 이때는 이 물구나무로 걷는 행위는 뭔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행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창조성입니다. 이 창조성은 그러니까 그냥 다르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들을 느끼게 할 무언가를 찾아내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뜻에 동조하게 만들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뭘까요?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서로 달라진 것들 사이에서 다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하나로 묶을 수 있게 연대할 수 있게 만들고 이러한 능력을 지금 이 세상은 사람에게서 애타게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서 길러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교육이 될 거고 굳이 이런 표현을 하자면은 그게 바로 미래 사회의 경쟁력이 되겠죠. 어느 물어보나 문제풀이를 부지런히 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라고 불러왔던 그것과는 좀 상당히 거리가 먼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공부는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공부를 시켜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